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 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항상 부동산 직업괴담으로 저희를 아주 섬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었는데 오늘은 아마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 아빠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무탈하시죠? 예,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최근에는 조금 부동산 직업괴담을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네네네네. 오늘은 군대 괴담을 들려주실 예정이세요? 예,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겪은 일들 중에 저는 이 일이 좀 레전드에 속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기억이 좀 많이 남으셨구나. 예, 좀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이십니다. 공주 아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겪어본 일 중 가장 버라이어티했던 이야기이고 제가 군 생활했을 그 당시에 겪은 일입니다. 아마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강원도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군 부대는 탄약부대라고 해서 우리 전쟁이나 훈련 시 부대 내에 있는 탄약들을 근처 전투부대나 이제 수송부대로 전달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하루 일과라고 하면은 일과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탄약을 받고 나르고 카운트하고 저녁이 되면 매일 2시간씩 위병소나 탄약고를 근무하는 게 이제 저희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방에 위치한 부대면은 굉장히 신식 보급품이나 시설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전투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6.25 때 쓰던 수통은 기본이었고요. 저희 같은 군 장병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 생활관이라고 하죠. 옛말로는 막사라고 하고 무튼 저희 생활관 건물 옆에는 아주 예전 8, 90년대 간부들이 사용하던 BOQ라고 하는데 독신자들이 거주하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이 독신자 숙소는 1층짜리 가건물로 이뤄진 건물인데 이곳은 이제 2000년도 초부터 출입구가 성인 남성 팔뚝만한 쇠사슬로 2중, 3중 시건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주로 일하는 업무 공간인 저희 탄약 사무실이 그 폐 숙소 바로 옆에 있어서 저는 매일 그곳을 지나곤 했고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독신자 숙소이고 이야기의 편의상 이곳을 제가 구막사라고 칭하겠습니다. 때는 아주 더운 여름날 제가 갓 병장을 달았을 때입니다. 당시에 저는 동기들보다 한 달 먼저 병장 진급을 했으며 저희 부대 특성상 이제 이 병장이라는 계급부터는 말도 안 되는 권한, 즉 뺑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뺑기라는 게 군 용어인데 이제 남들 일하는 일과 시간에 어딘가에 숨거나 짱박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무튼 저는 이제 그동안 노력의 산물이다 생각을 하고 병장을 달자마자 간부들의 눈을 피해서 일과 시간에 도망을 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도망 다니다가 저희 담당 간부님, 계급이 상사이셨던 분인데 그분께 이제 적발이 되어서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저희 담당 간부님은 완전 참 군인이셔가지고 병장이고 말년이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도망다니던 저를 붙잡고 영창 갈래 아니면 예초기나 돌릴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예초기나 돌린다고 했죠. 그렇게 예초기를 챙겨서 저는 그 구막사인 독신자 숙소 뒤편 풀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쪼그려 앉아 또 담배도 한두 개 몰래 피고 간식도 주워 먹다가 또 그 간부님께 걸려서 몇 대 맞고 예초기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혼자 궁시렁궁시렁거리며 나름 열심히 예초기를 돌리는데 제 뒤편으로 엄청 따갑고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간부님이 저를 감시한다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담당관님 저 이제 뺑기 안 부립니다. 일 보러 가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저는 분명 뒤에 누군가가 있나 싶어서 한참을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보다 하고 다시 예초기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5분 정도 돌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예초기를 끄고 가만히 풀밭을 보고 있다가 순간 시선이 느껴지는 쪽으로 고개를 확 하고 돌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구막사 창문에 무언가가 휙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내부에 누군가가 있는 건가? 어떻게 저길 들어간 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층짜리 건물이고 창문이 당연히 1층에만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의 높이는 성인 남성 기준 딱 눈높이에 맞게끔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를 보는 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렇게 창문 앞에 서서 방범창을 부여잡고 내부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한 3평에서 5평 정도 되는 방 한 칸이 전부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군복이랑 개인 물품이 전부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옛날 한 90년도 때 입던 변색된 개구리 전투복, 초록색 전투복이 걸려져 있고 명찰에는 하사 김철수 이렇게 이름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때 당시 들었던 얘기로는 여기 막사가 90년도 아마 후반인가 1000년도 초부터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 그 누구도 여기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전달을 받았었고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물쇠를 풀고 들어가면 누구든 지시불이행으로 영창을 보낸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는 방범창을 부여잡고 그렇게 한참을 숙소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야 임마 너 거기서 뭐해?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소리 나는 쪽을 보니 저희 담당관님이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제 따귀 한 대를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셨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그 담당관님이 너 왜 여기 안에 계속 쳐다보고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요 안에서 뭔가가 보고 있길래 쳐다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물어봤죠. 그러자 갑자기 그 담당관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대뜸 담배 한 대 태우자 하시고 같이 담배를 태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양반이 뺨 때려놓고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담배 한 대를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태웠는데 갑자기 그 담당관님이 저보고 주임원사님한테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뭔 주임원사지 싶었는데 일단 가자고 하니 알겠다 하고 예초기를 다시 창고에 넣으러 갔습니다. 참고로 군대에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 이렇게 크게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임원사라는 직책은 부사관들 중 가장 계급이 높고 해당 부대에서 부사관 전체를 관리하는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튼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주임원사님을 만나러 갔죠. 저는 문 앞에 서 있고 저희 담당관님은 주임원사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임원사님은 저보고 앉으라고 하시면서 커피며 먹을거리며 잔뜩 꺼내놓으시더니 저보고 대뜸 힘든 거 없냐? 혹시 누가 괴롭히거나 사회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무슨 이등병도 아니고 전역까지 몇 달 안 남은 병장인데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임원사님 저 군생활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열심히 했고 원래는 상병 7호봉인데 저번 달에 특급 전사도 따서 동기들보다 진급도 먼저 있습니다. 걱정하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주임원사님이 혹시라도 막 우울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꼭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담당관님한테 이 친구 오늘부터 한 일주일은 야간 근무를 제외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와 대박이다 했습니다. 저희 부대가 해발 600m의 자대가 있었고 더군다나 사람도 많이 없는 부대여서 이 근무가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야간 근무를 안 한다라는 말은 그냥 저한테는 그냥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 주임원사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희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담당관님께 여쭤봤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아직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담당관님이 네가 뭐 자세히 알 건 없고 내가 행보관님께는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근무도 나가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자기한테 먼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활관에 돌아가서 저희 분대원들과 동기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이뻐서 이런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와 오랜만에 풀잠을 자겠구나 라는 생각에 늦게까지 독서도 하고 뒹굴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죠.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오늘 제가 예초기를 돌리던 그 장소 그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혼자 예초기를 열심히 돌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한테 야 경례 안 하냐? 라고 하더라고요. 꿈속에 저는 너무 놀라서 관등성명을 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고 그 구막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구막사 창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에서 오늘 낮에 한 행동과 같이 방범창을 잡고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제 눈 바로 앞에 목이 없고 초록색 전투복을 입은 사람 한 명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목 없는 사람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복도에 불침번을 쏘고 있는 후임한테 담배 한 개만 태우고 온다 하고 담배를 들고 흡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수없는 게 흡연장도 그 구막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원도 산골짜기 그 군부대 흡연장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담배를 태우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또 그 구막사 출입구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이렇게 밤에 보니 정말 소름도 끼쳤고요. 가만히 출입구를 보는데 이게 과할 정도로 자물쇠를 걸어놓은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동안 군생활하면서 저기에 대해 이상함을 못 느꼈지? 굳이 저렇게까지 자물쇠를 걸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태우며 자물쇠가 걸린 출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출입구에 가만히 서서 자물쇠를 제가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선박에 쓰이는 그런 체인처럼 정말 굵은 체인이어서 한 손으로도 안 잡혔습니다. 무튼 그렇게 자물쇠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출입관에서 문 안 열고 뭐해? 라며 누군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가며 또 꿈에서 깼습니다. 제가 꿈을 연속으로 2번을 꾼 거죠. 이게 진짜 꿈에서 깨고 보니 기상시간이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데 옆자리에 있던 제 동기 녀석이 대뜸 저한테 야, 니 식은땀 장난 아니다. 어제 새벽 내내 니 신음소리 내고 그러던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 그러면서 거울을 보니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도 뺑기 부릴 생각에 그 몰골로 행정반에 갔습니다. 행정반에 가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당직사관한테 아 당직사관님 저 밤새 식은땀도 많이 나고 몸이 안 좋아서 아침 점호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픈 척을 하니 당직사관이 그래 얼른 생활관 들어가서 누워라. 가서 좀 쉬고 군의관님 출근하시면 얼른 가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또 오예를 외치며 다시 생활관에 가서 남들 점호하는 동안 누워서 더 잤습니다. 그렇게 아침밥도 거르고 잠을 더 자니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꿈자리는 사납긴 했지만 잠을 많이 자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본인에게 잠은 정말 생명이었거든요. 무튼 그렇게 오늘도 하루 일과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분대원들 그러니까 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팀원들과 같이 업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저희 팀원들을 이끌고 도착을 하니 저희 담당관님께서 저에게 밤새 무슨 일이 없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근무 안 나가니까 너무 꿀잠 잤다고 피부가 10대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담당관님은 피식 웃으시면서 저보고 담배 한 대를 또 태우러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후임병들을 사무실 앞에 세워놓고 담당관님과 담배 한 대를 태웠습니다. 그 담당관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고폭탄 까대기를 좀 많이 쳐야 하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작업 진행할지 네가 교육하고 니는 오늘 작업하지 말고 내가 다른 거 시킨 거 있다고 어디 가서 짱 박혀 있어라. 내가 무전기로 부르면은 그때 오고 어딘가에 숨어 있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까대기라 하면 이 방산업체에서 들어오는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차에 내려서 탄약고에 쌓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종일 힘쓰는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작업도 제외라고 하니 그동안의 내 노력이 이렇게 빛을 보는구나 생각을 또 하고 후임병들에게 이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담당관님이 시킨 이 중요한 작업이 있으니까 뭔 일 있으면 무전치고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고 저는 후임들과 헤어지고 PX 군대 편의점이죠. 거기로 향했습니다. 요즘에는 군인들도 휴대폰을 쓰고 한다 하지만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그냥 저한테는 이제 담배랑 잡지책 그리고 먹거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PX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대충 사고 안 쓰는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거기는 출입구가 자물쇠에 걸려져 있어서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과거에 제 선임 중에 한 명이 창문을 몰래 하나 열어놔서 거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창문을 넘어서 창고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꿀같은 휴식을 보냈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잠도 자고 담배도 피우고 음료수도 마시길 반복하는데 제 바로 밑에 있는 후임병 한 명한테 무전이 오는 겁니다. 김 병장님 식사 시간인데 식사하실 겁니까? 저희 부대는 병장부터는 밥을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후임한테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니들끼리 먹으라 하고 저는 창고에 남아있었죠. 그렇게 무전기를 내려놓는 딱 그 순간 갑자기 제 목이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편도염이나 그런 증상이 아니라 무언가가 제 목을 정말 강하게 쪼우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숨을 아예 못 쉴 정도로 강하게 조이니까 이게 한 몇십 초를 제가 바닥에서 목을 잡고 컥컥거리며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천천히 목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허겁지겁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생활관으로 도망가듯이 뛰어가고 있는데 아까 그 무전이 왔던 제 바로 밑에 있는 후임 한 명이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김 병장님 어디 가십니까? 저는 멈춰서 그 친구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어제 꿈에서 봤던 그 목 없는 귀신이더라고요. 그 목 없는 남자 귀신이 저를 보며 손을 흔들더니 한 50m 떨어진 거리를 한순간에 제 코앞까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귀신이 양손으로 제 목을 부여잡고 조우더니 김 병장님 어디 가십니까? 김 병장님 어디 가십니까?를 무한 반복하며 제 목을 조우더라고요.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계속 킥킥거리다가 순간 그 귀신의 양손을 뿌리치니까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니 저는 그 배창고에서 자고 있었고요. 손목에 찬 시계를 보니 한 오후 4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아까 저한테 점심 먹을 거냐고 물어본 그 후임병한테 무전을 했습니다. 야 짱구야 혹시 나한테 아까 점심 먹을 거냐고 물어봤냐. 그러자 그 후임이 맞습니다. 근데 김 병장님 안 드신다고 해서 저는 애들 데리고 따로 갔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았다고 무전을 내려놨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제가 무전을 하고 그 뒤로 바로 잠이 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꿈에서 목이 조이고 도망을 쳤고 저는 제가 이제 어질러 놓은 것들을 챙겨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탄약 사무실에서 후임병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후임들이 땀에 젖은 채로 내려오자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좀 들어서 미리 사놔왔던 음료수들을 애들에게 돌렸습니다. 얘들아 고생했다. 내가 가서 같이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근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닙니다. 저희보다 더 바쁘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음료수를 받아 먹더라고요. 예. 그러자 한 후임이 먹던 음료를 갑자기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김 병장님 혹시 싸우셨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싸우는데 하니 빨리 거울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사무실에 비치된 거울을 통해 저를 보니 와 목이 그냥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손톱이 긁힌 게 아니라 막 손톱이 박힌 자국들 피며 멍이며 그냥 목이 제가 아작이 나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목에 통증도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손을 봤는데 손톱 사이사이에 핏자국이랑 막 그런 이물질들이 흥건하더라고요. 아마 잠결에 제가 제 목을 조은 것 같더라고요. 후임들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 하고 저는 담당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관님한테 제가 상처들이랑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늘어놓으니 한숨을 깊게 쉬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구막사 거기를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고 하니까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에 여기서 근무를 하던 하사 한 명이 있었답니다. 별 문제 없이 군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결혼을 앞둔 여성이랑 파혼이 되고 그리고 뭐 또 안 좋은 개인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스트레스랑 우울증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생활했던 구막사 그 공간 안에서 목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창문을 통해서 본 거기가 그분이 돌아가신 장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생활하셨던 공간이었고요. 그렇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활관 내부를 정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미치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당시에 거기서 근무하던 대대장님이 그곳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방들에서 간부들이 살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옆방에 당시 육사 출신의 군생활을 FM으로 엄청 잘하시던 엘리트 중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옆방에 하사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본인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 하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자 당시 그 저희 부대 대대장이 무당들을 불렀는데 그 무속인 분들이 학을 떼면서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냥 이대로 둬야 한다면서 자기네가 부적이랑 그런 것들을 다 붙여둘 테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뒤로 출입문은 쇠사슬로 칭칭 감아놓고 자물쇠를 몇 개나 걸어 넣어서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거랍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여기서 군생활하던 몇몇 병사나 간부들 중에 꼭 1, 2년에 한 명은 여기서 무언가를 보고 자해를 하거나 뭐 안 좋은 시도 이런 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던 거고요. 저는 뭐 안 좋은 선택을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얘기를 쭉 들어보니 왜 그렇게 주임원사도 그렇고 담당관도 저한테 편의를 줬는지 이해가 가기도 했고 그냥 여기를 그냥 강제로 철거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무튼 그렇게 저희 담당관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듣고 저와 담당관님은 주임원사실로 향했습니다. 주임원사님께서는 제 목을 보시고는 사색이 되시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혹시 김병장아 니도 그 목 없는 하사 봤니? 다 아시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본 건 아니고 꿈을 통해서 봤다고 했죠. 그러고는 한숨을 쉬시더니 저번 달에 뛰어내린 이 이등병 기억나나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일을 겪기 한 2달 전에 저희 부대, 저희 분대, 그러니까 저희 팀원으로 신병 한 명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대원이 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안 좋은 선택을 해서 홍천 군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이후로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녁날까지. 제가 그 친구를 안 시간은 짧지만 저희 부대에 전입을 왔을 당시만 해도 정말 씩씩하고 뭐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A급 병사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등병들에게 큰 기대를 안 했지만 정말 간만에 마음에 드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저하고는 아예 대화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등병이기도 하고 뭐 집 생각이나 애인 생각이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 대원들한테는 당분간 적응할 시간을 주자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사고가 난 겁니다. 당시 저희가 자던 생활관은 2층이긴 한데 높이가 한 8m, 9m 정도 되는 높은 높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뛰어내렸고요. 저는 그 일과 이 일이 무슨 연관이 있나 싶었지만 그 주임원사님과 저희 부대 대대장님께서 그 친구 면회 겸 부대 내에 혹시 구타나 이런 가혹행위 같은 게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 구막사에서 목 없는 남자 귀신을 봤는데 그 이후로 자꾸 자기를 찾아온다 했고 밤에 잠들기가 무섭다 뭐 자기가 죽어야 끝난다는데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만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대장님과 주임원사님은 당시에 이등병인데다가 군생활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병장인 제가 그 비슷한 일을 겪고 있으니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더라고요. 대충 그 친구가 겪은 일들을 듣고 나니
한편으로는 분대장인 제가 그 친구를 못 지켜준 자괴감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이런 공포감이 휩싸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 주임원사님은 한참 무언가를 찾으시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인제에 있는 어디 부대입니다. 아주 예전에 저희 부대 한번 오셨다고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딱 봐도 그 당시에 오셨다는 그 무속인 분께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분을 통화를 하시면서 예, 그날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마친 저희 주임원사님은 저희 부대 대대장님께 전화를 거시고 한참을 또 통화를 하시더니 저보고 같이 그 대대장님께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산골짜기 시골 부대라서 대대장이라는 직책이 파부대 사단장과 거의 동일한 급이었습니다. 예. 저희 부대 안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 중령인 대대장이었거든요. 무튼 그렇게 그 대대장님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니 대대장님도 해당 구막사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들었던 기억이 나신다면서 얼마 전 이등병 사고도 제가 겪고 있는 일들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대 대대장님은 육사 출신은 아니시지만 뼛속까지 군인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아침에 구보를 하면 본인도 상의 탈의해서 구보할 정도로. 무튼 그분께서는 이번에 그 무속인이 오면은 이야기 다 들어보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저 막사를 다 때려부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보고 너무 겁먹지 말고 항상 당당하고 군인 정신으로 버티라면서 저를 돌려보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뭐라 하는지 기회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이 함께 군생활을 해야 하는 후임이 그런 일을 겪었고 이제는 그 타겟이 제 차례가 되었는데 내가 죽는다는 공포감과 살아야 하는 생존 본능? 그런 오만 감정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대대장님께서는 무속인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입단속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저는 생활관에 돌아갔습니다. 생활관에 돌아가서는 무속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긴장감 그리고 내가 이제 저렇게 되는 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밤이 되었고 지침 시간이 되었죠. 솔직히 잠을 자는 게 이상할 정도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11시, 12시 뜬 눈으로 가만히 누워있다가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답답한 마음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담배 한 갑이랑 라이터를 챙겨서 생활관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는 불침번 후임한테는 내가 요새 스트레스를 좀 너무 많이 받아서 담배도 좀 피고 혼자 바람 좀 쐬다 올라올 테니까 찾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가만히 그 구막사를 바라보는데 마치 저보고 빨리 여기로 오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건물이 저한테 손짓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내를 어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막사 뒤편에 있는 문제의 그 방 창문 앞으로 제가 걸어갔습니다. 거기를 등지고 저는 그 풀밭에 쪼그려 앉아서 혼잣말을 했죠. 제가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래 저를 괴롭히십니까? 대충 사연은 들었는데 제 후임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제는 저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가 제가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여서 창문 틈에다가 올려뒀습니다. 그렇게 창문 틈에 올려둔 담배를 가만히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흡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흡입을 하지 않으면 담배는 안 타들어갑니다. 타들어가더라도 이게 필터나 중반까지 타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근데 이 담배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타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태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타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담배가 한 절반 정도 타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소름이 돋기는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그 담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제가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 풀밭에 주저앉아서 제가 소리내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그냥 당시에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서럽고 슬프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감정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 한편으로 여기서 제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었고요. 그리고 울면서 제가 또 혼잣말을 당시에 했습니다. 이렇게 힘드셨습니까 선배님? 제가 지금 느낀 이 감정들이 다 생전에 느끼신 감정 맞죠?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느끼니까 알겠습니다 라면서 제가 또 막 엉엉 울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5분 정도를 막 풀밭에 뒹굴며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평생 흘린 눈물 다 쏟고 나 이제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닦으며 애써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후배놈이 위로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제 수준에서는 이 담배 한 개피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담배도 못 태우시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개피 더 올려다 두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한 개피를 불을 더 붙여서 올려다 놓았죠. 그리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생활관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한 2시간 정도 지났나? 생활관에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부리야 부리야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 병력들이 자다가 놀래서 다 깨고 행정반에서는 사이렌을 틀더라고요. 예. 그리고 당직사관이 행정반 마이크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5분 대기 전은 뭐 소화기랑 이것저것 챙겨서 흡연장으로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친 인원들이 담배를 태우고 뭐 풀밭이나 이런 데 던져서 불이 난 줄 알고 후임들이랑 이제 불을 구경하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흡연장이 아니라 그 구막사가 타고 있더라고요. 막 불길이 엄청 크게 난 건 아닌데 그 출입구에 있는 쇠사슬 틈새로 막 검은 연기들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문득 이거 내가 범인이다. 내가 올려둔 담배에 불이 붙었구나. 엿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제가 담배를 올려둔 그 장소 그 창문 앞으로 갔죠.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그 방이 활활 타고 있더라고요. 그 불구덩이를 보면서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내가 이분의 방까지 다 태워먹었구나. 나는 이제 진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5분 대기조에 소화기를 뺏어서 방범창과 창문을 깨서 냅다 그 안에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인원들과 열심히 그 방 안에 소화기를 뿌려대니 이제 어느 정도 화재가 진압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제가 싼 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문을 넘어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혹시나 화재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병사들이랑 당직사관이 굽고 말렸지만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문제의 그 방이 시커멓게 탄 걸 보고 방문을 열어서 복도를 갔죠. 정말 다행인 건 그 방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화재의 흔적이 없더라고요. 혼자 방마다 문을 다 열어보며 화재가 없음을 확인을 하고 다시 문제의 그 방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재 소식을 들은 저희 부대 중대장부터 대대장까지 새벽에 전부 부대로 복귀를 하셨고 대대장님이 저를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어찌된 일인지 아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대대장님은 오히려 잘됐다고 저 건물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합선이나 누전으로 화재 났다고 보고하고 그냥 철거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 하고 대대장님께서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묵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제법 흐르고 그 사이에 저는 아무런 일도 겪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인가 시간이 지나고 그 통화를 했던 그 무속인이 부대에 방문을 했습니다. 무속인은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남성분이시더라고요. 대대장님과 주임원사님은 혹여나 병사들이 동요할까 싶어서 생활관 밖으로 못 나오게 하셨고 저와 함께 그 구막사로 향했죠. 저는 챙겼던 절단기를 들고 가서 해당 막사 출입구에 있던 자물쇠들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찌나 굵은지 절단하는 데만 한 2-30분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헥헥거리며 문을 열었죠. 무속인이 이제 본인이 먼저 들어갈 테니 입구에 서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들어가시더니 아이고 탔네야 하면서 코를 막고 들어가시고 한참을 계시더니 없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대장님과 주임원사님께서 예? 그럼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자 그 무속인분이 네 없어요. 영가가 오랜 시간 머문 흔적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영가가 여기를 안 떠나려고 했는데 왜 없지? 이러시면서 한참을 방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영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대대장님, 주임원사님, 그리고 뭐 행보관님 이렇게 간부들과 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벙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영가를 찾던 그 무속인분이 대뜸 야 신기하네. 이 방이랑 내가 붙여놓은 부적만 다 탔네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내부로 가니 복도에 부적인지 종이 쪼가리인지가 뭐 시커멓게 그을린 종이들이 한 수십 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예. 그 종이들을 가만히 보는데 그 무속인분이 제 앞에 오셔서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쪽 맞죠? 여기 있던 영가한테 시달렸다는 사람이 예 맞습니다 접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하시더니 제 눈을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와 이 진짜 희한하네. 사람이 순수해서 그런가? 막 이런 혼잣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문제의 그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보고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새카맣게 그을린 그 방바닥에 앉자 그 무속인분이 막 부채 같은 걸 펼치시고는 막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혼자 중얼거리는 건지 알아듣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막 웅얼웅얼 하시더니 몸도 막 몇 번 부르르 떠시고 그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솔직하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담배 이야기까지 전부 다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저희 대대장님께 여기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대장님. 이 친구가 잘 타일러났네요. 복비도 아끼셨는데 이 친구 포상휴가 하나 주시지요 이러면서 막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대대장님과 주임원사님께서는 한참을 그 무속인분과 대화를 하시더니 고생했다 하시면서 잘 해결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한 생각도 들긴 했지만 일단은 본인 차로 돌아가는 그 무속인을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난 거 맞습니까? 다 끝난 것 같네요. 대단한 친구네 지켜주는 신도 없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나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앞으로. 그러시면서 차를 타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대대장님과 주임원사님께서는 저에게 전역할 때까지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병사들한테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4박 5일짜리 대대장 포상휴가를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어떤 이유로 그분께서 사라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속인 분이랑 이제 대대장님 주임원사님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나 무속인들이 본인을 강제로 꺼내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막 격하게 반응하다가 제가 담배를 들고 찾아갔던 그 행동이 그분한테는 순수하고 좀 옅게 보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전역할 때까지 무난하게 군생활을 마쳤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이 통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당분들이든 뭐든 결국에 최고의 천도는 뭔가 진심을 다해서 그 영가의 한을 풀어준다 이런 게 좀 많거든요. 아, 네네. 그게 통하지 않았을까? 공주아빠님의 그 마음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와, 네. 이런 경험을 하셨네. 그러니까 공주아빠님도 일반적인 경험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이야기 다 들어봤을 때 느껴집니다. 네. 그게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예. 과거에 어디 막 이상한 일 겪었을 때는 욕을 하거나 막 맞아요. 부수고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제가 되게 겁을 먹었고 네. 어떻게든 그분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막 꿈에 나왔을 때도 제가 함부로 행동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공주아빠님께서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주셨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간중간 이제 좀 목이 마르시고 그러셨을 텐데도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들무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억님과 비슷한 그 느낌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추억님이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도 이제 좀 귀신들에게 밥을 차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심으로 대해서 좀 올려 보내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이해하고 그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건데 아마 공주아빠님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오산곰님도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공주아빠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아이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직업괴담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야기가 될까요? 직업괴담 이야기고요. 예. 제가 진짜 최근에 겪은 이야기고 이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경찰 조사도 다 끝나가지고 이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네. 경찰 조사를 하게 된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아빠예요. 우선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제가 엊그저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여서 이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약 4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가 하루는 경남에 있는 시골 촌집, 이제 시골에 있는 집인데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왔다. 이 진짜 꿀매물인 것 같은데 또 심지어 주인이 우리한테 전속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촬영을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속 계약이라 하면 다른 부동산이랑은 일절 거래를 안 하고 오직 저희랑만 하는 계약을 전속 계약이라 하거든요. 무튼 저는 이제 알려준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대략적인 정보들을 한번 파악을 좀 해봤죠.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니고 시골이다 보니까 저도 그 동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흔히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골 촌집이더라고요. 근데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도보로 한 12~13분 안에 하나로마트도 있었고 도로도 접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는 매력 있는 집으로 보이더라고요. 건물은 이제 70년도 때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허물고 새로 올려야 되긴 하지만 금액도 그렇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무튼 그렇게 선배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촬영 날짜랑 시간을 정했죠. 그렇게 약속한 날에 맞춰서 저희는 드론을 포함해서 각종 촬영 장비들을 다 챙기고 해당 매물이 있는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과 그 매물이 있는 곳은 차량으로 약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상세한 위치는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튼 제가 운전을 하고 선배는 조수석에 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 시골에 있는 촌집이어도 요즘에 시골 땅 금액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옛날 시골이랑은 달라가지고 과거만큼 이 메리트가 없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그냥 싸더라고요. 인근에 제가 실거래된 매물들을 보니까 평당 그래도 한 250은 넘었는데 저희한테 접수한 금액이 평당 150이 좀 안 됐거든요. 거기다가 거래가 되면은 주인이 수수료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챙겨준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겠지만 아파트를 제외하고 건물이나 토지를 저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법정 수수료보다 매도인이 더 챙겨주는 경우가 솔직히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매물을 처리하고 싶다 보니까 이 법정 수수료 몇 배 혹은 뭐 매매 금액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챙겨주시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 불법이니까. 무튼 제가 선배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냐. 여기 왜 이래 싸냐. 매도인은 한번 실제로 만나봤냐. 그리고 나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서로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 텐데 뻔히 자기 집 근처 시세하는데 이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 선배가 하는 말이 매도인을 만나봤다 하더라고요. 매도인이 이제 60대 아주머니인데 남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서 넓은 시골집을 좀 혼자 쓰기도 그렇고 농사도 혼자 못 짓고 이러니까 그냥 싹 정리해서 이제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최대한 빨리 뭐 정리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선배가 하는 말이 건물에 뭐 누수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어쨌든 새로 허물고 지어야 되니까 뭐 상관이 있겠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렇게 1시간 반 정도를 달려가지고 이제 매물 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뭐 주위를 둘러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와 진짜 이 매물 이 정도 금액이면 못 팔면 진짜 부동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제가. 그래서 입구에서 이제 장비들을 쫙 펼쳐놓고 드론부터 먼저 띄웠습니다. 드론을 띄워놓고 이제 저는 대문으로 걸어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완전 폐가더라고요. 최소 안 산 집 저는 몇 년 정도는 된 줄 알았거든요, 보자마자. 그래서 선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매도인은 어디 갔냐. 여기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그냥 완전 폐가다.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매도인은 한참 전에 아파트로 이사갔고 비어진 지 한 1년 가까이 됐다 하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보고 짓고 가라고 하셨다 이러길래 저는 알았다고 마당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제가 마당 중앙에 딱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갑자기 한기가 돋고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조금 꺼리는 장소나 위험한 데 가면은 막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좀 이상하고 찝찝했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촬영은 마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촬영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집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영정 사진인지 뭐 하여튼 어르신들 사진도 몇 장 걸려있고 완전히 짐은 다 빼진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집 내부를 선배랑 같이 열심히 찍고 있는데 자꾸 제 시선이 마당으로 좀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느낌도 이상해서 선배한테 살짝 물어봤죠. 이거 집 소문이나 뭐 그런 거는 없냐. 자꾸 이상하게 좀 한기가 돌고 그런다 하니까 제 선배가 또 이상한 이야기 한다. 나는 그런 거 안 무서워하니까 좀 그만해라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저는 뭐 선배 놀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제 드는 생각만 말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한 30분 정도를 촬영을 다 하고 장비들을 다 챙겨서 그렇게 차에 탔죠. 차에 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찜찜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형님 내 깜빡하고 화장실이랑 그쪽 사진을 안 찍었다. 이거 내 블로그에 올릴 건데 한 10분만 차에 에어컨 좀 틀어놓을 테니까 좀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저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제가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문 앞에서 최대한 긴장을 풀려고 막 심호흡도 계속 했습니다. 최대한 나른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까지 긴장을 풀고 들어갔는데 마당에 서자마자 이 소름이 쫙 돋으면서 뒷골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마당 앞에 돌담에 혼자 앉아서 가만히 주변을 응시해봤죠. 분명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오래된 옛날 시골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드는 느낌은 제가 뭐라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제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레 혼자 말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누구 계십니까?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뭐 좀 이상한데 혹시 계시면은 뭐 사인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당연히 반응은 없죠. 그렇게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드는 느낌은 정말 몇 년 만이라서 여기 뭐가 있다라는 생각은 제가 확실히 했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별다른 수확은 건지지 못하고 그렇게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복귀를 하자마자 같이 선배랑 영상을 편집을 하는데 하나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이 드론에 찍힌 영상이었는데 제가 마당 중앙에 서 있고 선배는 집 내부에 들어가 있고 저는 마당 중앙에서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었는데 제 옆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저 왜 저래 흔들리지? 제 말을 듣고 선배도 보더니 와, 저 나무 뭔데? 니 못 봤나? 대박이다 이러고 있고 그냥 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뿌리째 뽑힐 듯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옆에서 못 본 것도 좀 이상하고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저게 언제였지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마당 중앙에 서가지고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가만히 서 있는 그때더라고요. 보니까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제 이상했던 기분이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저 집에 뭐가 있긴 있었구나.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찜찜한 집 저런 집은 아예 저는 손도 안 대거든요. 이 집을 매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있었던 일부터 파악을 할까? 그럼 일이 너무 많은데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저는 이제 매물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네. 제 선배는 혼자 그날 바로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하고 이제 부동산 유튜브 영상 등록을 했죠. 네. 선배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집은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영상을 올리자마자 시골 주택 찾던 손님들한테 영상을 다 뿌렸습니다. 오. 그렇게 다음 날에 손님들이 연락도 왔었고 그래갖고 이제 약속 날짜도 잡고 이제 저희는 다 헤어졌죠. 그렇게 그날 집에 도착을 하니까 그날 저녁 9시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혼자 애기 보고 있는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애기도 보고 청소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니까 이제 밤 12시가 제가 다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애기를 먼저 재우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죠. 제가 원래 스타일이 눕자마자 잠이 바로 드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제가 영 피곤했는지 바로 잠이 들었고 꿈을 하나를 제가 꾸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오늘 다녀온 그 주택 마당 중앙에 혼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꿈에서 근데 제가 제 3자의 시점으로 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색 쪼고리 같은 알록달록한 한복을 하나 입고 양손에는 칼자루를 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저기 미쳤나 왜 저러지 하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마당 구석에서 이렇게 기어서 나오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잠 좀 자게 조용해라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꿈에서 보고 있는 저 자신은 이제 그런 할아버지한테 일말의 대꾸도 안 하고 미친 듯이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제자리에서 점프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계속 보다가 제 딸아이 울음소리에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딸아이가 울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기부터 달래고 다시 아기를 재우고 혼자 이제 거실로 나왔죠. 그냥 오늘은 꿈자리도 안 좋고 그냥 혼자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거실 바닥에 대충 이불 깔고 잠을 청했는데 또 간만에 바로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예. 이 가위에 정말 오랜만에 눌리다 보니까 이 순간 어떻게 푸는지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은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귀찮다 이런 오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눈을 뜬 채 저희 거실에 있는 TV 쪽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TV 뒤편에서 시꺼먼 그림자 같은 게 슬그머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형상은 아니고 그냥 검은 그림자? 하여튼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무튼 그게 제 쪽으로 슬그머니 다가오는데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 당시가. 오던가 말던가 그냥 눈 감고 잠이나 잘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눈을 가만히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꺼먼 그림자가 아마 제 귀까지 온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눈을 감고는 있었는데 그러더니 제 귀에다 대고 꺼내라 딱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저는 가위에서 깼습니다. 뭐지? 꺼내라. 뭘 꺼내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잠도 안 오고 또 혹시 몰라가지고 와이프랑 아기가 자는 안방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앉아오고 저는 이제 두 사람을 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사무실로 출근을 하니까 제 선배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어제 그 집 파는 꿈을 꿨답니다. 자기가. 그래갖고 이거 왠지 조만간에 바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냐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손님 한 팀이 이 집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오늘 바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배한테 나는 안 갈 거니까 형님 혼자 갔다 오셔. 나는 그냥 사무실에 있을랍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찍고 고생했는데 이거 팔면 니 좀 챙겨줄 테니까 제발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는 운전만 할 테니까 그냥 형이 옆에서 알아서 설명하고 해요. 이렇게 협의를 보고 이제 그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들어가는 것조차도 좀 찝찝하고 그래요. 지금 차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났나? 서로 집을 보더니 이제 선배가 차에 탁 타더라고요. 집 사기로 했다. 계약금 사무실 가서 바로 넣는단다. 수수료 받으면은 이 안서서박에 좀 챙겨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은 됐고 그냥 밥이나 한 끼 사줘요. 이 집 솔직히 내는 계속 찜찜하다. 꿈자리도 안 좋았고. 그렇게 손님은 먼저 저희 사무실로 출발을 했고 저는 선배를 제 차에 태우고 이제 가기 전에 먼저 또 그 집으로 잠깐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가지고 주변을 또 멍하니 제가 둘러보고 있는데 또 한기가 돌면서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아, 뭐가 있는데 이게 참 제가 뭐 무속인분들처럼 눈에 보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좀 해봤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 집 팔린답니다. 제가 파는 건 알고 사무실 식구가 파는데 이제 다른 사람 또 들어오실 텐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다.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그냥 묵념을 조금 하고 예. 이제 차에 타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뭐 되는 일은 뭐래도 된다고 뭐 속전속결로 계약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매도인도 바로 오셨고요. 근데 하나 이상한 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잔금을 수령하고 나서 본인이 혹시라도 30일 이내에 계약 파기를 원하면 파기해드리고 수령한 매도금도 다 돌려드리겠으니까 억지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살다 이런 계약 처음 봤거든요. 원래 보통 계약 파기되면 계약금조차도 안 돌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게 매수인이랑 선배는 알겠다고 그렇게 다들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집으로 와서 정신없이 뭐 육아랑 집안일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요. 그날 또 꿈을 꿨는데 어제랑 같은 꿈을 꾸더라고요. 마당 한가운데서 제가 뭐 구판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할아버지께서 좀비처럼 막 기어나오시더니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저는 제 3자의 시선에서 또 그 장면들을 보고 있었고 그렇게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다가 또 저희 아기 울음소리에 또 잠에서 깼고요. 눈을 뜨고 제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기지개를 쭉 펴는데 순간 제 귀에다 대고 누군가가 왜 안 도와줘라고 속삭였습니다. 순간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욕을 했죠. 와 씨라면서. 그 소리를 듣고 와이프가 자다가 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꿈자리가 좀 사나웠다 미안하다 하고 다시 와이프를 재웠습니다. 이거 진짜 뭐 있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날이 밝자마자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저는 당시에 군대에서 쓰는 야전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하여튼 삽자루 하나를 샀고 그리고 또 조그만한 곡괭이였는데 이게 양손으로 드는 거 말고 한 손으로 곡괭이질 할 수 있는 그런 게 팔길래 그것도 제가 하나 샀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제가 뭐에 홀린 듯한 행동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그 주택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샀던 삽자루랑 곡괭이를 챙겨서 마당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꿈에서 구탱이 같은 행동을 했던 그 위치 딱 그 정중앙 부분 나무가 막 흔들렸다는 그 장소에 가서 땅을 진짜 미친 듯이 팠습니다. 생각보다 땅이 너무 잘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0-30분 만에 거의 제 무릎 높이보다 더 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땅을 미친 듯이 파다 보니까 뭐가 탁탁 하고 걸리는 겁니다. 삽을 내려다 놓고 이제 손으로 그 흙들을 조심스럽게 막 파내기 시작하니까 왜 나무 상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그 나무 상자를 꺼냈는데 그 크기가 그냥 가로 세로 한 40에서 50cm? 좀 작았습니다. 그런 상자였는데 나무는 이미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나무 상자를 다 뒤덮고 있더라고요. 흙구덩이에서 상자를 꺼내고 마당에 걸터 앉아서 이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죠. 오랜 시간 이게 부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열리더라고요. 무튼 그렇게 상자를 우여곡절 끝에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저는 욕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요. 뼈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람 뼈인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 팔뼈인지 다리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길쭉한 그런 뼈? 그게 한 부분이 한 대여섯 조각? 그렇게 들어있었고 안경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상자를 다시 덮고 집 밖으로 나왔죠. 와, 이다 뭐지 싶기도 했고 일단 이거 매도인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선배한테 제가 전화를 먼저 해서 저는 이제 매도인 연락처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말하고 제가 지금 본 것도 다 말한 다음에 매도인의 연락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부동산입니다. 저 기억나시죠? 계약 때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예, 어쩐 일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집에 다녀온 뒤로 좀 꿈자리도 안 좋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삽으로 마당을 한번 파봤다. 이 사람 유골 일부분이 나온 것 같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매도인이 정말 놀라면서 지금 거기 계십니까? 지금 글로 바로 갈게요 하더라고요. 알았다 했죠. 그리고 유골 상자를 조심스럽게 흙더미에 다시 다 내려다 놓고 차에 타 있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매도인이 도착을 하시더라고요. 매도인이랑 저는 뭐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 유골 상자 쪽으로 갔죠. 그러더니 이제 그 매도인 아주머니께서 그 상자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흙더미 안에 상자 있다. 그 안에 있더라 하니까 매도인이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상자를 열더니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본인은 저걸 모르고 있었나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매도인이 막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매도인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진정을 시키려고 팔을 잡고 이제 제 차에 태웠죠. 제 차에 매도인을 태우고 근처 마트에서 마실 것 좀 사서 차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선은 이 매도인분은 저 유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2년 전에 저 집을 샀답니다. 2년 전에 저 집을 샀고 남편이 이제 좀 엄청 유명한 연구소에 이제 정년 퇴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 이름은 말을 못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하여튼 정년 퇴임을 하고 뭐 이제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고 해서 1년 동안은 저 집을 사놓고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전에 들어왔었고 그렇게 그 집에 들어왔던 이유가 그 동네가 자기들 고향이랑 바로 옆이었답니다. 그래서 고향이랑 최대한 가까운 시골 집을 사서 귀농을 하는 게 그 두 부부의 꿈이었다 하더라고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농사일에 뭐 목숨을 걸 그런 건 아니었답니다. 취미생활로 마당에 이제 조그만하게 텃밭도 꾸리고 농사일도 같이 공부해보고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기로 약속을 하고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 전에 이사를 이제 실제로 들어왔는데 이사를 오자마자 이 마을 주민들이 본인들 집 앞에 뭐 팥하고 소금하고 막 이런 거를 고춧가루하고 뿌려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이 시골 마을 텃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떡이며 먹을 거리를 사서 돌렸는데 받지도 않고 막 인사도 고바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뭐 마을 기부금? 뭐 그런 걸 내야 하나 싶어가지고 마을 이장한테도 가봤는데 그냥 가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께서 이제 한 번만 더 저런 행동하면은 자기가 가만 안 있겠고 다시 이사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살자고 와이프를 달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고 한 몇 달 지났는데 이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분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가 되었답니다. 평생을 이제 뭐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원래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뭐 매년 정기 검진에 뭐 건강관리를 나름 열심히는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다 하더라고요. 당뇨도 없었고. 근데 집에 이사를 오고 나서 몇 달도 안 돼서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담배도 안 피신답니다. 근데 폐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버티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렇게 급한 대로 수술을 했지만 남편분은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께서는 이제 그 매도인은 이 집이랑 본인들이랑 뭐 사대가 안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남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급한 대로 이사를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들어보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죠. 아무래도 저 유골 저런 것 때문에 사장님 건강도 안 좋아졌고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혹시 사장님한테 이 집을 판 최초의 매도인 연락처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내용이 복잡한 게 처음 이 집을 판 매도인이 치매였습니다. 남편분이랑 공동명의가 되어 있었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분께서 치매에 걸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매매할 당시에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이런 거를 다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리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들분의 연락처를 그 매도인이 알고 있길래 그 아들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있었던 일을 대충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 아들분께서는 이제 하시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그 집에서 쭉 사셨다 처음부터 자식들 출가까지 다 시켰는데 그럴 리가 없다면서 어머님께서 지금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셔갖고 우리가 매도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우선 알았다고 경찰에 신고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유골로 추정되는 게 나왔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뭐 동네는 그냥 다 뒤집어졌죠. 뭐 과학수사대부터 해서 경찰 참여 한가득 왔고 그리고 최초 발견자인 저는 이제 경찰서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주일 사이에 한 2번 정도 갔고 또 추가로 2번 더 갔죠, 경찰서에. 어떻게 발견을 했냐는 수사관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부동산 업자고 이 집을 팔려고 왔다가 꿈에서 자꾸 그런 게 나왔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파봤다. 솔직히 제가 말하면서도 이거 잘못 말하면 일이 좀 꼬이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누가 이런 말을 믿겠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 수사관님이 그냥 제가 하는 말 그대로 그 조서를 작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 유골에 대해서 감식 결과를 한번 봐야 된다는 말을 듣고 또 이제 조사에 제가 충실히 응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저는 첫날에 헤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매수인은 매수 거부를 하죠. 수령했던 계약금은 모두 반환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추가로 그러고 나서 한 2번 정도 더 조사를 받고 매도인과 이제 최초 매도인인 그 아들분 그분들은 조사를 계속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제가 이제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뭐 크다면 큰 나름 수술을 하나 했죠. 예. 그러고 이제 최근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된 80대 남성 유골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그 경찰 수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이 최초 매도인 그 아버님 유골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니 그러면은 유골이 전체가 나와야지
왜 일부분만 그렇게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왔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그 안경은 아들 말로는 생전에 아버님께서 쓰셨던 안경이 맞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그 최초 매도인 아버님의 묘가 있답니다. 네. 근데 그 어머님께서 이제 치매에 걸렸다 하셨잖아요.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아마 거기에 있는 유골 일부분을 옮긴 것 같다고. 네. 조만간에 그 최초 매도인 아들 동행해서 아버님 묘 가가지고 그 유골을 대조해보기로 했으니까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통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는 이제 퇴원을 했고, 이제 그 일이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무엇보다 저는 또 저한테 또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 예. 이제 수사관 분한테 제가 먼저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수사관님, 그 사건 마무리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일전에 자기네들이 말한 게 맞답니다. 그 집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것 같다 하더라고요. 묘 뒤편에 보니까 이제 사람이 헤집은 흔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라진 그 유골이랑 그게 동일한 유골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이 사건은 그냥 이대로 종결이 날 것 같다고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통화를 끊었죠. 저는 어찌되었든 잘 마무리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그 주택에다가 좀 작게나마라도 제 마음 한편으로 제사상이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그냥 다이소에 가서 조그만한 5,000원짜리 간이 식탁도 하나 사고 각종 과일하고 뭐 탁주랑 소주 이런 거를 사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폴리스 라인이랑 이런 건 다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건도 마무리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갔죠. 마당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샀던 것들을 대충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죠. 어르신, 아내분께서 어르신이 그리워가지고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나름 도움을 좀 드린 것 같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그냥 그렇게 제사를 지내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고 제사를 지내고 그날 바로 제가 또 꿈을 하나 꿨는데, 과거에 제가 꿨던 그 꿈처럼 오색 쪼고리 같은 옷을 입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저는 또 그 모습을 제 3자의 시선으로 옆에서 보고 있었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마당 구석에서 또 기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 오색 쪼고리를 입은 제가 아니라 제 3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실제 제 쪽을 쳐다보시더니 막 절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 힘겹게 막 절뚝절뚝 대시면서 일어나시더니 막 절을 하시면서 저한테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최초 매도인이었던 그 치매 할머니 아들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참고로 이 최초 매도인 아들분은 제 꿈 이야기랑 제가 한 행위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장님 그 잘 마무리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꿈에 그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저한테 막 인사를 하시던데 혹시 생전에 그 어르신께서 다리가 좀 안 좋으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엄청 기어 다니시다가 엄청 힘겹게 일어나서 막 저한테 절을 했다 하니까 네. 아들분께서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그 베트남전 참전 용사시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고로 다리를 좀 잘 못 쓰셨는데 젊으실 때는 그래도 절뚝절뚝거리는 정도셨는데 한 70 넘고 나셔서는 이제 휠체어 없이 고동이 불가능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또 다시 아들분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은 못 지나겠고 계좌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마음 예. 표시라도 하고 싶다 하는데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가 무속인도 아니고 이런 걸로 뭐 돈이나 금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내 사양을 하고 이제 일은 다 마무리가 되었죠. 네.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네요. 네. 야, 오늘 그래도 진짜 이게 또 실제 사건과 엮여 있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어느 정도 좀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가 이제 그렇죠. 허위로 그냥 근데 진짜 우리가 모르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또 알 수 네. 있었어요. 오늘 공주 아빠님 덕에. 그리고 또 이 현직에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네네.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또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전달해 주실 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주 아빠님께서는 현직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 쪽에서 뭐 경험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특정 매물에서 귀신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